해병대로 입대한 사랑하는 손주를 보기 위하여 도시락을 챙겨 면회를 온 할머니가 해병대 장교에게 면회를 거부당하면서 무시당하고 그 이후 사단장에게 전화 한 통을 하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육지에서 100길로만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 이름처럼 검고 거친 파도가 섬을 감싸고 있는 곳. 이곳 사람들의 삶은 바다와 함께 시작되고 바다와 함께 저문다. 79세의 오복순 할머니의 60년 넘는 인생 또한 그러했다. 그녀의 손마디는 굵고 투박했고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짠 내나는 바닷바람과 억척스러운 세월이 남긴 훈장이었다. 그날 새벽 복순 할머니는 작은 항구 업한장에서 경매를 막 끝내고 돌아온 아들네 가게의 수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연신 수조 너머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에 머물렀다. 수십 년 전 해병대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던 남편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얼마 전 손자가 보내온 컬러 사진 한 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우리 강아지 강하늘. 사진 속 손자는 할아버지와 똑같은 팔각모를 쓰고 가슴에는 빨간 명찰을 자랑스럽게 달고 있었다. 눈빛은 어찌나 늠름하고 당당한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나뿐인 손자 하늘이는 할머니의 모든 것이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하늘이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면 껌뻑 죽는 착한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할아버지처럼 멋진 해병이 되겠다며 자원 입대를 했을 때 복순 할머니는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훈련은 빡시지 않을까? 밥은 잘 묵고 댕기는가? 포항 제1사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다는 해병대에서도 정예로 꼽히는 곳. 그곳에서 막 이등병이 된 손자가 눈에 밟혀 며칠 밤을 설쳤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그리움만 쌓아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결심이 서자 몸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가게에서 가장 귀하게 보관하던 것을 꺼냈다. 잘 삭힌 흑산도 홍어였다. 톡 쏘는 암모니아 향이 코를 찔렀지만 복순 할머니에게 이 냄새는 고향의 냄새이자 삶의 냄새였다. 그녀는 홍어를 잘게 썰어 미나리와 무, 오이와 함께 매콤새콤한 양념에 버무렸다. 하늘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할머니표 홍어 무침이었다. 육지 사람들은 기겁하는 냄새지만 하늘이에게는 그리운 고향의 맛 그 자체일 터였다. 그 옆에는 싱싱한 전복을 듬뿍 넣고 푹 끓여낸 전복죽을 보온 도시락에 담았다. 뱃일로 평생 고생한 남편과 아들을 위해 끓여내던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오롯이 담긴 보양식이었다. 선상님, 포항까지는 먼디 어찌 가실라고요? 며느리의 걱정에도 우리 하늘이 얼굴 한번 봐야 내가 두 발 뻗고 잠을 자제. 라며 손을 내저었다. 목포로 향하는 첫 배에 몸을 실었다. 흑산도를 떠나며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은 이미 포항을 향해 있었다. 목포항에 내려서자마자 그녀는 곧장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목포발 포항행. 대한민국 지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꼬박 5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다. 버스는 남도의 푸른 들녘을 지나 내륙의 도시들을 거쳐 마침내 동해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공업도시 포항에 들어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흑산도의 그것과 너무나도 달랐다. 거대한 제철소의 굴뚝과 해병대 교육훈련단이라는 거대한 글씨가 새겨진 건물들이 복순 할머니를 압도했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다. 기사 양반 해병 1사단 정문으로 갑시다. 택시는 오천읍이라는 표지판을 지나 길가의 해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같은 섬뜩하면서도 비장한 문구들이 즐비한 도로를 달렸다. 마침내 도로의 끝, 붉은색과 노란색이 선명한 거대한 해병대 마크가 새겨진 부대 정문이 나타났다. 흑산도 포구를 떠난 지 꼬박 10시간. 복순 할머니는 품에 안은 도시락 가방을 고쳐 매며 차에서 내렸다. 동해의 세찬 바닷바람이 그녀의 낡은 스웨터 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필승.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문을 지키는 해병대 위병들은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과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파도 무늬 전투복과 가슴에 붉은 명찰이 그들의 자부심을 대변하는 듯 했다.
오복순 할머니는 흑산도 사투리가 섞인 정감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생들이 많소. 나 여기 있는 우리 손주놈 면회 좀 왔단께. 강하늘 이병이요. 위병은 FM대로 신원을 확인하고는 위병소 내부와 통신했다. 잠시 후 안쪽에서 한 명의 장교가 걸어 나왔다. 갓 다림질한 듯 각이 살아있는 전투복, 반짝이는 전투화, 그리고 얼굴 전체에 나는 해병대 장교다라는 자부심이 흘러넘치는 대위였다. 그는 하늘이가 속한 중대의 중대장, 독고진 대위였다. 독고 대위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시선은 할머니의 허름한 행색과 품에 안은 보따리에 경멸적으로 머물렀다. 어머님 무슨 용무시라고 했습니까?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우리 손주 하늘이 얼굴이나 잠깐 볼 수 있을까 해서. 저 멀리 흑산도에서 왔는데. 흑산도라는 말에 독고 대위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흑산도요? 어머님 해병은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곳은 강철 같은 해병 정신을 단련하는 용광로지 어머니 품속 같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등병이 벌써부터 가족을 찾는다는 건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식의 응석은 강하늘 이병은 물론 중대 전체의 기강을 좀먹을 뿐입니다. 그는 해병 정신이라는 단어를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내뱉었다. 복순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품 안에 도시락을 내밀었다. 아이고 대위 양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 좀 맹글어 와서 그럽니다. 밥이라도 한술 먹여보내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도시락 가방 틈새로 흑산도 홍어 특유의 톡 쏘는 냄새가 새어나왔다. 그 냄새를 맡은 독고 대위의 표정이 노골적인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두 걸음 뒤로 물러서며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다. 이게 무슨 지독한 냄새입니까?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런 썩은 내 나는 음식을 신성한 부대 안으로 들이겠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썩은 내라니. 이건 우리 하늘이가 젤로 좋아하는 홍어인디. 홍어요? 그 생선 썩힌 거 말입니까? 우리 해병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최상의 어급식단으로 체력을 단련합니다. 그런 비위생적이고 정체불명의 음식을 병사에게 먹일 수는 없습니다. 부대 전체의 냄새가 배면 어쩔 겁니까? 당장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썩은 내 나는 음식, 비위생적이고 정체불명의 음식.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복순 할머니의 심장을 후벼 팠다. 흑산도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음식이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로 취급받았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대위님, 제발. 우리 손주 얼굴만이라도. 안 됩니다. 독고 대위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강하늘 이병은 오늘부로 특별 정신교육 대상자로 지정하겠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나약한 정신 상태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제가 책임지고 진짜 해병으로 다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돌아가십시오. 그는 그것을 지휘관의 배려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위병들을 향해 턱짓하며 이 어머님 부대 반경 100m 밖으로 정중히 모셔라고 명령한 뒤 그는 마치 오물을 본 사람처럼 돌아서서 가버렸다. 한치의 미련도 없는 냉혹한 뒷모습이었다. 힘없이 돌아선 복순 할머니의 등 뒤로 위병소 철문이 굳게 닫혔다. 포항의 바닷바람은 인정사정 없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부대 앞 버스 정류장 의자에 망연자실 주저앉았다. 품에 안긴 도시락 가방에서는 여전히 톡 쏘는 홍어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사랑의 냄새가 아닌 모욕과 수치의 냄새가 되어버렸다. 시간은 정지한 듯 흘러갔다. 오복순 할머니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눈앞에 해병대 제1사단이라는 글자가 자꾸만 흐릿하게 번졌다. 독고진 대위의 경멸에 찬 눈빛과 썩은 내라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대로 흑산도로 돌아가면 평생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을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온 흑산도 안악이었다.
포기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 없었다.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의 눈빛이 이내 끈질기고 강인한 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화면은 작고 희미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화면에 큰아들이라는 이름이 떴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기 너머에서 중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접니다. 윤성준입니다. 아들이었다. 아들아, 나다. 목소리가 자꾸만 잠겨 나왔다. 전화기 너머의 아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좋지 않으십니다. 대개 무슨 일이라도. 아니다. 집은 괜찮다. 실은 내가 지금 포항에 와 있다. 하늘이 놈 보러. 포항에요? 아니, 그 먼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아들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났다. 복순 할머니는 애써 담담하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했다. 여그 부대에서 면회를 안 시켜주네. 독고진이라는 대위가 해병 정신을 해친다고 야단을 치고 내가 싸온 홍어 무침을 보고는 썩은 냄새가 난다고 당장 가져가라고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순간 무겁고 위험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동해 바다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서늘했다.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전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잘 벼려낸 칼날처럼 차갑고 예리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지금 계신 곳이 해병대 1사단 정문 앞이 맞습니까? 그렇다.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절대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만, 아주 잠시만 거기 계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아들의 묵직한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이 그저 힘을 써서 손주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려니 생각하며 무심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래. 거기 제일 높다는 사단장인가 하는 사람 얼굴이나 한번 보자꾸나. 도대체 부대를 어떻게 관리하기에 아래 것들이 이 모양인지 봐야 쓰겄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바로 그 제일 높은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전화가 끊긴 시각 해병대 제1사단 사령부 사단장 집무실. 가슴에 빛나는 두 개의 별. 해병 소장 윤성준. 그는 방금 전화를 끄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흑산도의 거친 파도 속에서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서러움 섞인 목소리. 썩은 내라는 어머니의 삶과 고향의 자부심을 통째로 모욕한 그 말. 그의 심장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 해병대 대령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지금 즉시 지휘 차량 대기시켜. 행선지는 사단 정문이다. 1분 내로 출발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강하늘 이병이 소속된 연대장과 대대장을 내 집무실로 오도록 해. 5분 준다. 뛰어오라고 전해. 사단장의 전화 한 통은 평화롭던 부대에 핵폭탄급 충격파를 일으켰다. 사단장실 연대본부, 대대본부, 중대본부. 지휘보고 체계는 순식간에 공포의 연쇄 반응으로 변했다. 뭐라고? 사단장님께서 지금 정문으로 직접 가신다고. 이유는 모르나 극도로 격노하셨다. 해당 대대장은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독고진 대위 어디 있어? 독고 대위, 당장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한편 중대장실에서 자신의 해병다운 조치에 만족하며 흡족해하던 독고진 대위는 대대장의 불호령에 의아해하며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대대장의 외침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 시각 부대 정문. 위병들은 저 멀리서부터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채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검은색 지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앞에는 파란색 바탕에 은빛 별 2개가 선명한 사단장 성판이 달려 있었다. 기이그.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사단장 지휘 차량이 정문 바로 앞에 급정거했다.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뒷문이 열렸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장 윤성준 소장이 내렸다. 그의 불타는 듯한 시선은 단 한 곳, 부대 앞 정류장 의자에 홀로 앉아있는 초라한 행색의 어머니 오복순 할머니에게로 향해 있었다. 한 해병대 장교의 오만함으로 얼어붙었던 동해의 바람은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태풍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해병대 제1사단장 소장 윤성준.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가 내뿜는 실전으로 다져진 날카로운 기세 앞에 부대 정문의 모든 소음이 증발했다. 허둥지둥 달려나온 대대장과 연대장, 그리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독고진 대위는 그저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단장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오직 한 사람에게로 걸어갔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위대한 자신의 어머니, 오복순 할머니에게로. 그는 어머니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해병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어머니께 대하여 경례. 윤성준 소장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이성 장군이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인 1사단의 지휘관이 흑산도에서 온 초라한 행색의 노모를 향해 군인으로서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한 것이다. 필승. 그의 짧고 강렬한 구호는 그 어떤 말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그의 사랑과 존경의 깊이를 웅변하고 있었다. 오복순 할머니는 놀라 아들의 팔을 잡았다. 아들아, 뭐하는 짓이여? 남사시럽게. 윤성준 소장은 경례를 풀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이 먼 길을 오시게 하고 이리 마음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해병들을 잘못 가르친 죄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의 손에 들린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일부러 가방의 입구를 열어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톡 쏘는 홍어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얼굴에 순간 그리움과 애틋함이 스쳐 지나갔다. 독고진 대위가 썩은 내라고 모욕했던 바로 그 냄새였다. 윤 소장은 그 냄새를 폐부 깊숙이 간직하려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다시 그의 눈을 마주한 지휘관들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서리발보다도 차가웠다. 이 냄새. 그는 도시락 가방을 든 채 천천히 독고진 대위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 냄새는 썩은 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고향의 냄새이자 내 어머니의 냄새다. 그 말은 독고진 대위의 심장에 박히는 비수였다. 자신이 뱉었던 모욕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와 박히는 순간이었다. 오복순 할머니는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떨고 있는 독고 대위를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사실을 고하는 담담함이 실려 있었다. 저 대위 양반이. 해병은 강해야 한다고.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했어. 더 이상의 설명은 무의미했다. 윤성준 소장은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마침내 독고진 대위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동해의 칼바람 소리만이 공포에 질린 젊은 장교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독고진 대위. 사단장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곧 폭발할 화산과도 같았다. 독고진 대위는 반사적으로 이라고 외쳤지만 이미 목소리는 제멋대로 떨리고 있었다. 자네가 쓰고 있는 그 팔각모는 무엇의 상징인가? 자네 가슴에 달린 그 붉은 명찰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독고 대위는 해병 정신, 자부심 같은 단어들을 떠올렸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사단장의 눈빛은 그의 모든 위선과 오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다. 윤성준 소장은 한 걸음 다가서며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팔각모는 안 되면 될 때까지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자부심의 상징이지 힘없는 내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라고 씌워준 흉기가 아니다.
그 붉은 명찰은 수많은 선배 해병들의 피와 땀 그리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의 눈물과 믿음으로 붉게 물든 것이지 내 놈의 오만함을 치장하는 각산 장신구가 아니란 말이다. 그의 분노는 독고진 대위 개인을 넘어 그가 신봉하던 왜곡된 해병 정신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었다. 귀신 잡는 해병이 되라고 했지 언제 사람 잡는 해병이 되라고 가르쳤나. 사단장의 포효에 주변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특히나 우리 해병들을 제 자식처럼 여기며 먼 길을 달려온 어머님의 등을 떠밀고 그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해병이 되라고 가르친 선배는 이 해병대 역사에 단 한 명도 없었다. 내 놈은 오늘 해병대 전체의 얼굴에 똥칠을 한 것이다. 그것은 사단장이 한 장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질책이었다. 독고진 대위는 고개를 떨군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윤 소장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옆에 서 있던 연대장과 대대장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다. 연대장, 대대장. 하나. 강하늘 이병을 특별 정신교육 대상자로 지정한 정확한 경위와 근거 즉시 보고하도록. 만약 그 과정에 지휘관의 사적인 감정이나 부당한 압력이 개입되었다면 지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둘. 독고진 대위가 지휘하는 중대 전체의 병영 생활 실태와 지휘 풍토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감찰하여 보고하라. 이 사안은 내가 직접 해병 대사령부 감찰실에도 이첩하여 그대들의 지휘 능력까지 재검증받게 만들겠다. 사령부 감찰실 이첩. 그 말에 연대장과 대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이제 사단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모든 명령을 내린 윤 소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얼굴로 어머니에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썩은 내가 난다던 도시락 가방을 소중하게 들었다. 그것은 마치 이것이야말로 진짜 해병의 긍지라고 온몸으로 선언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어머니, 이만 들어가시지요. 제 방으로 가시지요. 그는 직접 어머니를 부축하여 자신의 지휘 차량에 태웠다. 그리고 차가 떠나기 전 창문을 내리고 공포와 수치심에 얼어붙은 지휘관들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나는 오늘 해병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검은 지휘 차량이 미끄러지듯 사령부로 향했다. 그 뒤에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해병대 장교들만이 망연자실 서 있을 뿐이었다. 해병대 제1사단 사령부 사단장 집무실. 대한민국 동남부 해안 전체를 책임지는 위엄과 권위가 서린 공간. 벽에는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과 부대의 역사가 담긴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오복순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발붙일 일 없으리라 생각했던 장소에 앉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들인 윤성준 소장은 직접 녹차를 우려내 어머니 앞에 놓았다. 어머니,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니다. 네가 이리 높은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헌병 2명에게 이끌려 한 해병이 들어왔다. 잔뜩 겁에 질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 강하늘 이병이었다. 그는 자신이 영창에 끌려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집무실 안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헌병이 아닌 따뜻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할머니였다. 할머니. 오메, 내 강아지. 하늘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겼다. 그동안 훈련받았던 서름, 중대장에게 구박받았던 서러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할머니 역시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다. 한참 후 하늘이는 자신들 옆에 서 있는 이성 장군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경례를 붙였다. 필승. 이병 강하늘. 윤성준 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감쌌다. 하늘아. 나다. 외삼촌이다. 아주 어릴 때 보고 처음이니 기억도 안 나겠구나. 네? 왜? 외삼촌이요? 하늘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앨범을 보며 우리 하늘이 외삼촌은 진짜 멋진 해병이야라고 말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 외삼촌이 바로 자신이 소속된 부대의 최고 지휘관 사단장이라니. 윤 소장은 말없이 자신이 직접 들고 온 도시락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는 뚜껑을 열자 톡 쏘면서도 알싸한 홍어 무침 냄새가 사단장실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는 자신의 젓가락으로 홍어 무침 한 점을 집어 하늘이의 입 앞에 내밀었다. 내 할머니가 너 하나 먹이겠다고 저 멀리 흑산도에서부터 머리에 이고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다. 어서 먹어라. 하늘이는 떨리는 입술로 외삼촌이 건네준 홍어를 받아 먹었다. 입안에 퍼지는 맛. 그것은 단순한 음식 맛이 아니었다. 톡 쏘는 홍어의 강렬한 맛, 매콤달콤한 양념 맛 그리고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입술로 들어간 자신의 눈물 맛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그리운 고향의 맛이었고 할머니의 사랑이었으며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엉킨 맛이었다. 그는 울면서도 할머니가 싸온 홍어 무침과 전복죽을 꾸역꾸역 삼켰다. 할머니는 그런 손자의 머리를 연신 쓰다듬었고 윤성준 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이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할 뻔했다는 깊은 안도감이 차올랐다. 그는 결심했다. 단순히 독고진 대위 한 명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낼 일이 아니었다. 해병 정신이라는 이름 아래 잊히고 있던 더 중요한 가치를 이 땅의 모든 해병들의 가슴에 다시 새겨주어야겠다고. 사단장이 떠난 후 독고진 대위의 시간은 멈췄다. 그는 모든 직무에서 즉시 배제되었고 자신의 숙소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로 사령부 감찰실의 조사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었던 칼날처럼 각 잡힌 전투복은 구겨진 채 구석에 던져져 있었다. 그의 온몸을 지배하던 해병 정신이라는 굳건한 신념은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렸다. 그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어둠 속에 홀로 앉아 그는 필사적으로 외면해왔던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다. 그는 어릴 적 유약하고 왜소했다. 늘 아이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의 대상이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그가 발견한 유일한 탈출구는 강함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 바로 해병대였다. 해병대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며 그는 과거의 자신을 죽였다. 약점을 보이는 것은 곧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더 해병다워야 했고 누구보다 더 강하고 냉혹해야 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유연함은 그가 경멸하던 나약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오복순 할머니의 등장은 그의 견고한 요새에 나타난 균열이었다. 그녀의 따뜻함, 손자에 대한 애틋함, 고향의 냄새. 그 모든 것이 그가 필사적으로 묻어버린 인간적인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혐오하고 밀어냈다. 그것이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는 방식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해병대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히고 존경하던 지휘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파멸뿐이었다. 그때 대대장이 그의 숙소를 찾아왔다. 자신 역시 지휘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돕고 대위를 질책하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한마디를 던졌다. 돕고 대위. 우리는 언제부터 적이 아닌 우리 국민을 이겨야 하는 해병이 되었나? 그 질문은 망치처럼 독고진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한편 사단장님, 노목계 필승 경례 사건과 흑산도 홍어 도시락 이야기는 사단 전체에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식사 시간이나 취침 전 3-3-5 모여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조직의 최고 지휘관이 보여준 진짜 긍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경직된 강함이 아닌 따뜻함이 함께하는 진짜 해병 정신이 무엇인지 그들은 아래에서부터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해병대 제1사단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단장 윤성준 소장이 장교뿐만 아니라 부사관과 병사까지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지휘관 정신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해병들과 격오지 부대에서 방송으로 지켜보는 수많은 장병들 앞에 윤성준 소장이 섰다. 그는 단상에 서서 자신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을 가리켰다. 해병. 여러분의 가슴에 달린 이 붉은 명찰의 무게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혹독한 훈련? 불타는 투지?
엄정한 군기? 물론 맞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명찰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이 명찰의 나머지 절반은 바로 우리를 믿고 아들을 맡긴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채워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흑산도라는 작은 섬에서 평생 바다와 싸우며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의 이야기. 자신이 해병이 되겠다고 했을 때 밤새 잠 못 이루면서도 아들의 꿈을 지지해 주셨던 어머니의 이야기. 그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이 자리에 선 해병들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 해병이란 무엇인가? 적에게는 귀신처럼 달려들어 반드시 승리하는 용사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국민에게는 기꺼이 등을 내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든든한 아들이 되어야 한다. 이 둘 중 하나라도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해병에 불과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외쳤다. 여러분의 총구는 적을 향해야 한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은 우리 국민을 향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사단장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가장 선임 해병으로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지휘 철학이다. 이상.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한쪽에서 시작된 박수는 순식간에 연병장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함성과 열기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복종의 박수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자부심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찾은 젊은 해병들의 뜨거운 공감과 다짐의 함성이었다. 조사는 끝났고 독고진 대위는 불명의 전역이 결정되었다. 그가 해병대 군복을 벗는 마지막 날 윤성준 소장은 그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진짜 어른의 지혜를 배우고 오라. 조용한 접견실. 군복 대신 사복을 입은 독고진은 이제 더 이상 해병대 대위가 아니었다. 그는 초라하고 평범한 한 명의 젊은이로서 오복순 할머니와 강하늘 이병 앞에 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할머님,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아집이 할머님과 하늘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오복순 할머니는 하늘이에게 그를 일으켜 세우게 한 뒤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젊은이, 파도가 무섭다고 바다를 원망하면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법이여. 사람이 두렵다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면 세상에 귀한 인연 하나 못 얻는 법이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독고진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진짜로 강한 것은 말이여 단단하기만 한 쇠가 아니라 부드러운 물이여. 쇠는 언젠가 부러지지만 물은 어떤 그릇에나 제 몸을 맞추고 바위를 뚫고 결국에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서 저 넓은 바다를 이루지 않던가. 남을 이기는 강함 말고 남을 품을 줄 아는 더 큰 강함을 배우소. 그게 진짜 어른이고 진짜 사나이가 되는 길이여. 할머니의 용서와 가르침. 그것은 그 어떤 군사 재판의 판결보다도 더 무겁고 아픈 그러나 동시에 그의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접견실을 나서기 전 독고진은 돌아서서 오복순 할머니를 향해 섰다. 그리고는 군인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생의 스승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진심 어린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남은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례였다. 오복순 할머니가 흑산도로 돌아가는 날, 손자 하늘이는 특별 휴가를 받아 목포항까지 할머니를 배웅했다. 부대를 나서는 할머니를 향해 하늘이의 중대원 모두가 나와 도열하고 할머님 필승, 을 외치며 경의를 표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사열식보다도 진정성 있고 뭉클했다. 몇 달 후 흑산도의 작은 집. 오복순 할머니는 두 통의 편지를 받았다. 한 통은 손자 하늘이에게서 온 것이었다. 부대가 얼마나 따뜻한 곳으로 변했는지 이제는 홍어 도시락 사건이 신병들에게 진짜 해병 정신을 가르치는 전설적인 일화가 되었다는 자랑스러운 소식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통은 낯선 이름으로 온 편지였다. 독고진. 그는 이제 작은 도시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할머님,
저는 지금도 매일 할머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물이 되어라는 그 말씀을요. 아직도 어렵고 자주 넘어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해병대가 가르쳐주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순 할머니는 두 통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툇마루에 앉았다. 서쪽 흑산도의 바다 위로 저 멀리 동쪽 포항에서부터 불어온 듯한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한 사람의 조건 없는 사랑과 지혜가 대한민국 전체를 가로질러 가장 단단했던 성벽을 녹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바람이 된 것이었다. 할머니는 바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평화로운 미소 속에 세상 그 어떤 파도보다도 강하고 바다보다도 깊은 사랑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